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 이번 시간을 첫 시간으로 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관련된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법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보통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보들은 종이나 어떤 뭐 기타 일종의 유체물이 되겠죠. 거기에 기록이 돼서 전파가 됐었고, 인쇄술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엄청난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디지털 왜 다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과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을 우리가 정리해서 놓은 노트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인권 마인드를 좀 같이 가지고 계셔야 조금 더 균형 있는 포렌식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디지털 증거가 왜 중요하냐, 이런 측면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라틴어인 포렌시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포렌시스는 어떤 공개적 토론, 그리고 법정, 법원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적인 토론을 하거나 아니 공판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런 측면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진실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포렌식 사이언스입니다. 기존에는 마녀사냥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심판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지도자,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심판을 했다고 치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좀 더 객관화된 증거를 확보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하고, 여러분 뭐 지극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의학, DNA, 지문, 뭐 미세 증거물 분석이라든지 문서, 영상,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많은 디지털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도 그런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도 국제학술회의 디지털 포렌식 리서치 앤 워크숍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확보했던 어떤 컴퓨터 장비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존하고 이를 식별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을 현출하는 거죠. 그때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 예시일 뿐인데 응용 프로그램 포렌식, 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접속 내역, 그리고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고, 디스크 포렌식은 이제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복구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이런 포렌식 영역이 될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에도 일단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면,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 주요 세 개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절차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음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시면서 당연히 학습하게 되실 내용입니다. 포렌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카르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흔적은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유명한 법 과학자인 로카르가 남긴 말인데, 모든 어떤 그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에는 흔적을 남기고요. 그거 흔적이 어떻게 남냐? 무의식적으로 남는다는 거고, 그것이 조용한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인 증거 자체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뭐 편견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에러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 증거, 그다음 디지털 증거도 마찬가지겠죠. 그 증거 자체는 순수하게 수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분석하는 포렌식 과정에서 오염을 시키게 되면 무의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 증거, 생물학적 증거,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는 증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앞으로 디지털 증거가 되겠죠. 디지털 흔적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에 왜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봤더니 이런 원인, 인간이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현상을 수반해서 무엇이 남는다는 얘기고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것들 분류해 봤더니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자연현상적 흔적이 있는데 이 역시 디지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봤더니 컨텐츠, 메타 자료, 로그 자료, 보조 자료로 나뉘더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대략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류는 지속적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무엇이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데스크탑, 그리고 카페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그만 장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매체,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CCTV,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기들, 뭐 AI 스피커라든지 스마트워치, 트래커, 액션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절대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든 또는 변호사가 됐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포렌식의 개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좀 대상을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로그 파일,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뭐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저장을 했다가 삭제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이력, 이메일을 내용도 되겠지만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왔고 어떤 기기에서 보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SNS의 내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포렌식의 역사는 당연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겠죠. 1930년대, 40년대는 이거는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 통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그 신호를 채집을 해서 그 대화의 내용을 감청한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뒀다고 치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PC가 보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탠드 언론,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전에 그 단말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 그리고 삭제된 거를 어떻게 복구하냐 이런 쪽에 디스크 포렌식이 이제 메인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다변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식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죠. 넓어졌고 이때부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복잡해지고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 수사로부터 뭐 중요성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부 조사에도 필요하고 정보 보안 뭐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해킹을 당했거나 했을 때의 상황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조사뿐만 아니라 보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디지털 포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어떠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결과는 기대를 하긴 하죠.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기대는 하겠지만
그 결과 자체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포렌식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포렌식 절차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특히 형사법정에서 증거 능력의 문제가 나와지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는 수사기관을 믿지 않죠. 분석관을 믿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증거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옮겨왔을 텐데 과연 그 당신네들이 내놓은 이 결과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나온 거야? 라고 묻게 되고 포렌식 전문가나 아니면 범죄 수사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무엇을 설명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보다는 미국에 있는 그 판례에서 수립된 판례법에 의한 것이고요. 미국의 판례법은 민형사에 그 같이 쓰이고 있는 증거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것이 원본성, 다른 말로는 동일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분석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사본을 통해서 분석할 때도 있고요. 애초에 그 컴퓨터를 갖고 오지 않고 그거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분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는 묻게 되겠죠. 당신이 분석한 이 결과물이 사본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원본, 그러니까 원래 그 범죄 장소 또는 우리가 압수수색을 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묻게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론이 뭐냐면 동일성,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집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았고요. 원본은 어디서 나왔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집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꾸준히 기록됐어요. 라는 이러한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본성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이에요. 인테그러티. 이거는 어떻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깨끗함, 변화되지 않았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수집했던 그 원본부터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 동안에 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어. 한 번도 오염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 증거 포렌식 실무에서는 그거를 해시 값으로 원래 그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시라고 하는 거는 그 감자나 뭐 토마토든 뭐 고구마 같은 것들을 삶아서 으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어떤 문서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깔때기에 들어가는 이걸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해시 함수를 통하게 되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종이가 한 장이 들어가든 100만 장이 들어가든 그 나오는 결과의 자릿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이의 한 글자가 바뀌었거나 100만 장 중에 한 글자가 바뀌었으면 이 해시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시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문서, 특히 이 증거에서 어떤 글자가 바뀌었구나, 오염됐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텍스트 문서가 있어요. 헬로 디지털 포렌식스, 그 다음에 느낌표죠. 이거 우리는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명만 변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본 문서에서 내용을 물음표로 바꿨어요. 느낌표를.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요 세 개의 해시 값을, 해시 함수를 돌려서 결과값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문서, 그리고 테스트 1 복사본이라는 문서는요. 해시 값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파일명은 변경이 됐지만 그 안에는 컨텐츠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마지막 파일을 보니까 해시 값이 전혀 다르게 나왔죠. 물음표 하나로 바꿨을 뿐인데 해시 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값만 보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다른 곳과
다르게 변경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에서만 나온 개념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를 우리가 수집을 했는데 그 피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에 잘 담고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에 갖고 갈 때 봉인을 하고요. 분석관이 열어볼 때 사인을 하고 봉인을 해체를 하고 분석한 이후에 그거를 다시 또 봉인하고 그걸 그대로 법정까지 갖고 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물어볼 때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의 내용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시값의 비교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증거에서는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난 널 신뢰해. 그건 신뢰를 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신용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며, 매달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나한테 돈을 빌려가도 계속 이자를 낼 수 있어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물어봐요. 야, 과연 이거를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하드웨어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한 게 맞아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포렌식을 했던 사람은 대답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정말 훈련받은 전문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때 어떤 뭐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의 이 결과값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을 이제 그 주장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뭐 시스템에 있는 어떤 날짜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준 시간대를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다라는 사람인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때 지문을 찍거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도어락에다가. 그 얘기 뭐냐면 정말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하진 않았어도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그게 너일 거야. 그리고 내가 홍채를 댔어요. 그랬더니 홍채에 있는 어떤 그 레티나가 똑같아. 그러면 너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패스워드를 넣은 거는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무결성, 원본성, 신뢰성, 이런 동일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그건 납니다. 하지만 그 도구로서 나는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게요. 지문이 똑같으면 그거는 나를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진정성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증거에서 갖춰져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디지털 증거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제 잘 쓰는 것을 우리는 관리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봉투에 잘 담고 이거를 입고하고 출고할 때까지 내가 이름을 잘 적고 그걸 분석할 때 또다시 이름을 적고 그리고 결과물을 갖고 갈 때 법정에서 갈 때까지 한 번도 봉인을 열어보지 않고 제대로 관리됐구나. 그 쇠사슬처럼 체인처럼 그대로 맞물려서 갔구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 우리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잘 유지됐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처음에 수집했던 증거들이 오염되지 않고 법정까지 잘 왔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한 얘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했던 개괄적인 사항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디지털 증거가 뭐고 디지털 포렌식이 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식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능력의 요건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설명드리게 될 포렌식 기술 시리즈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훈 박사님 그리고 박정훈 교수님 이상진 교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